29번째 이야기. 중국 동베이와 조선을 다툰 러일 전쟁. 19세기 말 국력이 강해진 일본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국 대륙을 침략할 무력 개혁에 성공한 러시아도 서구 열강의 치열한 식민지 침탈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일 전쟁 이후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랴오동 반도 식민 지배권을 얻자 평소 랴오동 지역을 노리던 러시아는 다쫓던 게 신세가 되었습니다. 랴오동 반도는 우리나라에는 요동 반도로 알려진 중국 랴오닝성 남부 황해와 보하이해를 가르는 반도를 말합니다. 제정 러시아의 황제인 차르는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을 확보해 자국의 이익을 끌어올리고자 오래전부터 만주 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우선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 연합을 맺고 일본 정부의 랴오동 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고 청나라 조정에 반환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왕실에는 랴오동 반도를 돌려받는 대신 일본 정부에는 금전적으로 보상하도록 주선했는데 이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간섭하는 바람에 중국 대륙에서 얻어낼 수 있었던 이익이 반토막 나는 것을 보는 일본 정부의 속내가 어땠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아직 러시아와 싸우기에는 군사력이 부족하다고 여겨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군사력을 높이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군수 물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병력을 늘려서 러시아를 밀어내고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쥐리라 단단히 결심한 것입니다. 일본이 랴오동 반도에서 철수한 지 얼마 후 러시아가 청나라 조정에 접근해서 함께 일본을 제압하자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청나라로서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는데 두 나라 사이에 밀약이 맺어졌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만주 지역에 철도부 설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1898년에는 뇌순과 다롄의 항구를 추가로 조차하고 하얼빈과 다롄을 잇는 철도부 설권도 얻어낸 러시아는 중국의 동베이 지역을 독점하려는 야망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갔습니다. 1900년 중국 대륙에서 의화단 운동이 피어오르자 일본, 러시아, 영국 등 8개 나라가 이 과격한 외세 대척 운동에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팔국연합군을 조직해 베이징에 파병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격앙된 의화단의 폭력에서 러시아가 건설한 철도와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동베이 지역에도 군사를 파병했습니다. 그러나 의화단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러시아는 동베이 지역에 주둔시킨 병력을 철수하지 않았고 심지어 조선으로 남하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의화단 운동을 빌미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중국 대륙의 동베이 지역을 점령한 사실이 전해지자 일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조선 침략의 계획마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 측은 교섭에 불성실한 자세를 보였는데 청일 전쟁 이후 러시아의 방해로 대륙 진출의 꿈이 좌절된 경험을 한 일본은 그 후 10년 동안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러시아의 야욕에 조선과 청나라가 반발했고 국제 여론도 러시아를 거세게 비판해 러시아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는데 일본은 이 틈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영일 동맹으로 아군이 생기자 든든해진 일본이 러시아를 향해 동베이 지역 무단 점령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러시아는 그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영국과 다른 열강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기로 하고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 간의 협상이 중지되었음을 공식 선언해 전쟁은 막이 올랐습니다. 군사력에 자신이 붙은 일본은 더 이상 러시아의 횡포를 보고 있지 않고 1904년 2월 8일 밤 뇌순 항구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의 제1태평양 함대를 불시에 습격했습니다. 리수는 중국 야오닝성 랴오동반도 남단부에 있는 군항 도시인데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리순 감옥이 있는 곳입니다. 이는 일본이 러시아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기 이틀 전에 발생한 일로 일본이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지만 강대국인 러시아의 적수가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러시아 역시 일본을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본도 그렇게 생각해서 기습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이튿날인 2월 9일 일본은 제물포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 2척을 습격했는데 러시아 함대가 리순항으로 도피하자 일본은 리순 항구를 먼저 점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리순은 청나라 북양 함대와 러시아 해군이 함께 건설한 요새로 방어에 유리하도록 견고하게 구축되었고 우수한 화력을 자랑하는 최신식 무기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를 상대로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우선 리순 요새를 포위했습니다. 이어 일본 군함을 이용해 랴오동 반도에 상륙한 일본 육군 병력이 빠른 속도로 다롄을 점령하고 리순과 선양을 잇는 이동로를 차단해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이로써 리순 요새는 완벽히 고립되었는데 리순 요새를 뺏길 수 없는 러시아는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일본과 결전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사령관은 리순항에 대기 중이던 함대들을 모아 포위망을 뚫고 항구를 빠져나간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본 측 지휘부가 작전을 미리 잊고 포위를 강화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1904년 말까지 일본군이 계속 승리를 거두었고 1905년 초에 결국 러시아가 일본의 무릎을 꿇고 리순을 넘겨주자 러일 전쟁의 판세는 일본 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일본은 리순 함락 이후 박차를 가해 러시아군을 올감했고 마침내 펑텐에서 30만 러시아군과 마주하는데 일본도 사할린 지역에 25만 명이 집결해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2월 20일에 일본이 선제 공격을 가하자 러시아는 후퇴를 거듭했는데 러시아가 일본에 맥없이 당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내전 발발이었습니다. 뒤숭숭한 고국 분위기를 전해들은 러시아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했고 일본도 이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로 했는데 미국이 나서서 일본과 러시아를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1905년 9월 5일 러시아 대표 세르게이 율리에비치 일본 대표 고무라 주타로가 미국 포츠머스에서 만나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고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와 신경전을 벌이던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공식 인정받았고 러시아가 청나라 조정에서 받아난 둥베이 지역에 대한 권리도 획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포츠머스 강화 조약.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한 후 미국의 중재로 개최한 강화회담이 열린 장소가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였는데 이때 맺은 조약을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는 일본의 조선 지배권을 인정하고 청나라 허가를 전제로 리순 등 둥베이 지역 조차권을 일본에 넘기며 일본은 러시아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창춘에서 리순까지 철도 및 이권, 탄광을 무상으로 일본에 양도하고 동해, 오호츠크의 베링해에서의 어업권도 일본에 양도하며 사할린섬 남쪽 영토를 일본에 할양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둥베이 지역의 철로에는 1km마다 15명씩 보초를 두고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세력 범위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청나라 조정을 위협해 조약 내용에 대한 청나라의 승인 및 창춘에서 지린해 철도 건설권, 압록강 유역 벌목권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권을 받아냈습니다. 이렇듯 포츠머스 강화 조약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주었고 이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러시아가 아니라 자국 영토를 타국의 전쟁터로 내줄 수밖에 없었던 조선과 청나라였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이권을 두고 다툴 때 그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청나라와 조선의 입장을 헤아리는 곳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제국주의 국가는 청나라와 조선이 중립을 선언한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권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전쟁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의 주권을 무시하는 강대국들의 횡포를 반영한 것이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은 러일 전쟁의 승리를 통해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러일 전쟁 1년 후 중국 둥베이 지역에는 일본의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가 들어섰으며 전쟁 직전에 랴오둥 반도의 명칭을 관둥저우로 개명했고 전쟁 후 이곳에 식민통치기관을 설치했습니다. 일본은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를 통해 둥베이 지역의 철도를 장악했으며 철도 관련 사업은 물론 광산, 항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연구기관 및 정보조직까지 세웠습니다. 둥베이 지역에 설치된 일본 군정과 남만주 철도 사업은 이후 일본이 대륙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30번째 이야기,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 사부사와 H로 이어집니다.